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메가랜드에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를 강의하고 있는 황정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라는 거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제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가고 계실 텐데, 여러분 그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현재 선택을 잘 하셨고요.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를 강의를 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좀 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뭐 돈을 버는 뭐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바탕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라서 정말 여러분 선택 잘 하셨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강의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뭐 그 이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황정선이라고 하고요. 강의 경력은 한 22년 차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재는 뭐 여러 그 학원에서 이제 그 강의를 했고요. 현재 이제 메가랜드에서 공인중개사 법령 중개 실무를 전임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란 무엇인가?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죠. 1년에 우리 한 번 시험을 보는 시험에 대략 한 30만 명 후반대에서 4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이제 그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국민 자격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자격의 이유가 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이제 공인중개사는요. 여기 이제 그림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는데,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판사예요. 판사가 손해배상을 해라, 뭐 이렇게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건데, 임차인이 어떤 주택처럼 보이죠? 이제 주택에 임차인이니까 주택을 했을 테고요. 임차를 했을 테고, 좀 살다가 이 집이 이제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받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보증금을 떼이고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억울하니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냐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 공인중개사한테 그럼 당신이 손해배상을 하시오라고 지금 이렇게 판결을 내려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공인중개사는 이런 주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중개를 해서 말하자면 임차인이 우리 임차를 할 수 있도록, 뭐 반대로 임대인이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직업인인데, 이걸 잘못 중개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보면 법률 공부를 상당히 심도 있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어떤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못해도 1년 뭐 정도. 그래서 뭐 짧게 하시는 분들은 뭐 3개월 만에 합격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고요. 통상 1년 정도 이제 공부를 하십니다. 물론 길게 하시는 분들은 뭐 3년도 하고 또 뭐 더 길게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이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뭐 한두 달 짧게 이제 공부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아니라는 거, 일단 뭐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공인중개사 우리 공부를 어떤 거를 이제 하게 되는지 한번 좀 파악을 한번 해볼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을 만드는 기관이 법제처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좀 하는 그런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 여기 한번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이랬는데, 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꼭 우리나라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사람도 가능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외국인도 가능할 수 있고요. 또한 미성년자가 이 자격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공인중개사 자격은 누구에게라도 있어서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이 시험을 취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소한 지문이 하나 나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지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지문은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이런 뜻이에요.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자격에다가 뭐를 한 사람이냐면 개업을 한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앞에 그림에서 이 공인중개사는 이 사파를 그린 사람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 용어인 공인중개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지 사실은 여기에는 개업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왜냐하면 중개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여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해서 개업공인중개사를 하려면 실무교육 이수 후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 판단. 그리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과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법이 이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과 제가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1번.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다 우리 번호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2번. 그리고 도시개발법 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번. 건축법 5번. 근데 여기 보면 등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합쳐서 공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별도로 카운터는 하지 않겠습니다. 등기법 6번째. 그리고 이제 공간 정보 및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번째.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합쳐서 그러니까 등기법이랑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합쳐서 부동산 공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법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개개의 법률이에요. 사실은 취득세법, 뭐 재산세법, 뭐 소득세법 다 이제 법률인데 그런 거 그냥 통틀어서 한번 그냥 하나로 치면 8번째 부동산 세법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법만 8개의 법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사실은 빠져 있는 법들이 한 10개 정도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18개에서 한 20개 정도 우리 대략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법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중개를 잘못해주면 누군가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법률 관계를 꼼꼼하게 이제 다 공부를 하셔서 또 국가고시로 치루어지는 1년에 한 번씩 보는 이제 국가고시인 공인중개사 시험에 패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까다롭게 보는 듯한 어떤 인상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시험에 관한 안내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제 법 과목을 이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못 붙을 만한 아주 뭐 도전을 해서 뭐 100명이 도전해서 1명 붙고 99명이 떨어지고 이런 아예 그 도전 자체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다. 일단은 합격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2년 안에 취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90% 정도 해당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통 확률적으로 2년 안에 90%를 합격한다는 게 아니라 이 수강생들이 공부를 하는 수강생들의 답변이 2년이면 합격하지 않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얘기예요. 물론 이제 2년 안쪽에도 뭐 아까 말씀드린 1년 공부하셔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이 일단 대부분이고요. 또 뭐 재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삼수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무튼 어렵지 않다. 그리고요. 이게 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면 어떤 뭐 그 우리 운전면허를 좀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 10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갱신을 하거나 뭐 이런 어떤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는 그런 절차가 없어서 이거 평생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제자분 중에 86 대신 우리 종로에서 이제 중개업을 지금 현재도 현업으로 하고 계신 그 제자분이 계신데 86이 되셨어요. 그래서 뭐 내물에 이제 90이 되시는 분인데도 계약서 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이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평생 어떤 정년이 없는 그런 자격이다. 이거 굉장한 메리트죠.
그리고 수익 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상당한 또 메리트가 있는 게, 이게 이제 뭐 예를 좀 하나만 들어드리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뭐 우리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10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뭐 그렇게 비싼 축에는 안 들어. 물론 지방은 좀 비싸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10억짜리 아파트 기준에서 우리 최고 0.9%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900만 원이 되는 거죠. 900만 원. 근데 이거를 한쪽만 받는 게 아니고요. 양쪽에 받는 거죠. 매도할 사람, 매수할 사람 양쪽에 받는 거기 때문에 1,800만 원의 보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중개하면 1,800만 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공동 중개 아니고 이제 단독 중개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거 뭐 가령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더라도 연봉으로 따지면 2억 정도 되는 뭐 이런 어떤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요즘에 경기 안 좋아서 막 몇 달씩 가도 계약서 한 장도 못 쓰더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또 많이 쓰는 사무실도 있고 경기라는 게 계속 이렇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우상향하는 우리 부동산의 어떤 그 시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항상 수요가 있기 마련이에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중개업 외적으로 봤을 때도요. 경매 업무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매도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 큰 의미는 없고 경매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메리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험에 관한 뭐 간단한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요. 시험은 이제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시험이 34회 시험입니다. 이미 33회 시험까지 치루어졌고요. 34회 시험이 이제 2023년 10월 28일 네 번째 주 토요일 날 보게 되고요. 1차와 2차를 같은 날 동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1차와 2차로 구분해서 시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만약 1차만 패스했다. 그러면 1년 쉬었다가 2년 다 이듬해에 2차만 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에 합격하신 분은 우리 이제 다음 회차에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의 시험의 자격, 응시 자격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적 제한이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외국인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연령에 대한 제한 없다. 미성년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 뭐 성별, 뭐 이런 거에 일절 제한이 없습니다. 당연히 제한을 두면 안 되겠죠. 국민 누구나 우리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다. 자, 그리고 시험 과목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릴 건데 아마 과목별로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뭐 우리 시험이 그 과목이 어떤 과목이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좀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제 우리 그 강의 그 어떤 범위 안에 요걸 좀 하도록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시험 과목이 우리 중개사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행령을 같은 말로 대통령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대통령령 별표 1에 보면 시험 과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과목은 두 과목이 있는데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일단 들어가고요. 이 부동산 학개론은요. 이퀄 경제학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경제학이다 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요. 그리고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 그죠? 민법. 민법도 법 과목이죠. 민법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또 포함이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민사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뭐 집합건물법이라든가 뭐 또 우리 실명법이라고 부르는 법도 있는데 그렇게 네 가지 법들을 이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법을 합쳐가지고 또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민법 한 과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요것만 해도 벌써 5개의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의 우리 관련된 법은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그다음에 여기도 또 한 가지 법을 또 배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30개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5개 내지 7개 정도의 문제가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 실무에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은요. 공인중개사법이 일단 단연 중요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 여기 그다음에 이제 중개 실무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공법이 있는데, 공법은 아까 얼핏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부터 농지법까지 총 6개의 법을 다루는 법이에요. 6개의 법. 이거를 합쳐가지고요. 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시에 관한 법령이 있는데, 이 공시에 관한 법령도 아까 한번 말씀드렸듯이 등기법이라든가 공간정보 및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 얘를 그냥 보통 우리가 줄여서 편하게 지적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지적법에서의 지자는 땅지자, 그러니까 이제 토지에 관해서 배우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련 세법에 한 5개 정도의 법들이 또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런 관계 법규들을 배우게 되고요. 1차는 법 과목 하나, 우리 학문 하나, 즉 경제학 하나 이렇게 2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차 과목은 우리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전부 다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딱 하나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그 예외가 바로 뭐냐면 요거죠. 중개실무. 중개 실무를 좀 다룬다. 중개 실무. 예컨대 계약서 어떻게 쓸 거냐? 그다음에 또 계약서 말고 중요하게 또 다뤄야 할 게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확인 설명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확인 설명서는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게 이제 중개 실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합격자 결정은 어떻게 할 거냐를 한번 좀 보도록 하는데, 합격자 결정은 1, 2차 공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꽈락이 있으면 안 돼요. 꽈락이라고 하는 건 이제 40점 미만을 이제 꽈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된다. 자, 여기서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사례. 저는 수업할 때 이제 사례를 수없이 많이 드릴 겁니다. 사례 위주로 많이 드릴 건데, 사례를 좀 많이 드리는 이유는 그래야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례를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자, 학개론이 있는데, 부동산 학개론. 여기 학개론에서 40점을 맞았다고 치죠. 그리고 민법에서 80점을 맞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점이 몇 점이냐면 120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나누기 2를 하면 1차 과목은 2과목이니까 그러면 평균이 얼마가 되냐면 60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차에서 평균 60점이면 어때요? 패스가 되는 거죠.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개론을 가령 30점을 맞았다고 치죠. 학개론 30. 민법을 9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120점 나오는 건 똑같죠. 120점 나누기 2 하면 역시 평균 우리 60점이 나오죠. 근데 의외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꽈락이란 말이에요. 꽈락. 왜 꽈락이냐면 과목별로 얼마를 넘겨야 돼요. 40점을 넘겨야 되고요. 40점이 안 되면 이거는 꽈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민법을 이제 다른 과목을 아무리 많이 맞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차는 세 과목이 있는데 그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꽈락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은 꽈락과 평균만 넘으면 합격한다. 그리고 절대평가. 이 절대평가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인원수에 몇 명이 합격했냐. 인원수에 무관하다. 그러니까 인원수 상관없이 언제나 합격자로 결정이 되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몇 점 맞았지? 내가 몇 등 했지? 이거는 알칠 필요가 없고 그냥 나는 꽈락 없이 평균만 넘기면 무조건 합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시험은 전략이다. 시험은 전략이다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A하고 B가 투자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하고 B도 연령도 똑같고, 그다음에 IQ도 똑같고,
뭐 학력도 똑같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조건이 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A가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B는 불합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똑같은 양의 공부를 했다고 가정해도 똑같은 조건에 해도 어떤 사람은 합격, 어떤 사람은 불합격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바로 전략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은 어떤 전략을 좀 하셔야 되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요. 집에서 그냥 책을 사서 혼자 공부해가지고 붙을 수 있는 수준의 시험은 아닙니다. 결코. 그러면 누군가의 조력을 좀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조력을 받는 그 조력을 이제 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교수진이죠. 우리 강의해 주시는 선생님들인데 이 교수진들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회사의 선택, 우리 중개사를 그 서비스, 중개사 시험에 대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 뭐 한 큰 좀 메이저급 회사도 한 3-4개 정도 있고요. 또 군소 이런 브랜드들도 한 1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단 회사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또 회사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 또 들어가 보면 말하자면 또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최소한 2분 이상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에 대한 선택을 일단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선택은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예컨대 뭐 나하고 동양 사람이야. 그래서 말투가 내가 좀 듣기 좋아. 예를 들자면 그래서 선택하고 이 사람은 작년에 그 합격한 사람이 권유를 해줬어. 그래서 선택하고 이 사람은 뭐 외모가 마음에 들어. 뭐 이래서 선택하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어떤 그 항목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얼마만큼 이해되도록 이해력이 좀 이렇게 좀 이해력 있게 말하자면 강의를 해 주시는지 이걸 좀 가지고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그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의 그 수준이 지식의 정도가 편차가 분명히 있기는 할 겁니다. 편차가 있기는 할 건데 그 편차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선생님을 선택했을 때 합격하고 어떤 선생님들을 선택했을 때는 불합격하고 이런 개념이 지식의 문제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선생님을 선택하든 뭐 몇 점을 맞는 것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능한데 이 이해력 있게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기 좋게 강의를 해주는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힘을 덜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려고 집중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되도록 전달해주면 그게 나한테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훨씬 똑같은 시간을 썼을 때 이해력 있게 강의해 주시는 선생님이 말하자면 나한테는 좋은 선생님이고 나한테 맞는 안성맞춤인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교수진 선택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교재는 교과서죠. 교과서인데 이 교재가 가독성이 좋아야 돼요. 가독성. 그래서 가독성이 좋아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지금 여러분 입문서를 지금 제가 손에 가지고 있는데 입문서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서도 나오고 문제집도 나오고 또 뭐 기출문제집도 나오고 요약집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는데 이 책을 여러 권을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그 종이의 질도 물론 좋은데 좋은 게 뭐 좋긴 하지만 이 바탕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런 어떤 뭐 이런 그 콘텐츠가 없는 바탕, 빈 공간 이런 부분이 예를 들자면 그 시각적으로 그 뭡니까 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종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불빛에서 이렇게 책을 놓고 보면 이게 반사가 돼가지고 오래 보면 막 눈이 아픈 그런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일단 거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단 종이의 질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연령대가 못해도 한 20대 이상은 되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린 애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20대 이상이고
주 연령대가 이제 40, 50 뭐 이런 때가 이제 주 연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안이 살짝 왔거나 올 수 있는 그런 연령대라서 보면 제가 지금 펴고 있는 이 그 뭡니까 페이지도 보면 글자가 좀 빽빽하게 있는데 이게 좀 화면에 비춰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글씨가 또 너무 작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글자가 좀 어느 정도 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보면 여기도 지금 제가 좀 잠깐 펴드리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이 좀 약간 나오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막 글씨만 빽빽하게 돼 있으면 읽기가 사실은 좀 싫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공 서적을 보는 거하고 만화책을 보는 거하고 뭐가 쉬워요? 만화책이 쉽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게 좀 그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그런 책들이 말하자면 좀 좋은 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내가 책 보면 이렇게 사진 같은 것도 실려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소위 말하면 가독성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가독성이 좋아야 한다. 네. 내용은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용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오류가 있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시험을 33회,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이 34회니까 33번이나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말하자면 내용은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이제 이 가독성이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학원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학원 선택은 공부를 하는 장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강으로 요즘에는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인강생들은 이 장소가 그렇게 이 학원을 오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학원이 이제 공부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인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뭐 독서실 같은 데서 하거나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인간이다 보니까 뭐 책을 좀 한 시간을 봤다. 이러면 허리 아프죠. 엉덩이 아프고 눈 뭐 아프고 그러면 어때요? 좀 쉬었다 할까? 그리고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일어나서 뭘 해요? 좀 뭐 스트레칭도 하다가 잠깐 쉬다가 그다음 뭐예요? 잠깐만 누워 있다가 할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눕게 되죠. 눕게 되면 또 자게 되고 이러면 그날 공부를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인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장소를 일단 집이든 독서실이든 뭐 어디든 선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만드셔야 돼요. 어떤 규칙? 내가 오늘 공부를 3시간을 할 거다. 그러면 3시간 동안은 절대 눕지 않겠다. 그러니까 단 1분도 눕지 않겠다. 이런 어떤 규칙 뭐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학원은 누울 데는 없거든요. 그 앉을 장소는 있어도 공간에 있어도 누울 공간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학원 책상에서 엎드려서 주무시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실강생들 중에 사이에 많이 있는데 그래봐야 10분, 15분이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강생들한테 가장 좀 뭐랄까 좀 힘든 거 뭐 이러면 이런 게 좀 많이 이야기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3위가 맞아야 돼.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우리 공부를 우리 전략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합격 방법과 관련해서 먼저 이해해라.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이해 위주로 강의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모든 과목 그 선생님들한테 이제 적용이 되는 얘기겠지만 두 부류의 선생님이 있어요. 하나는 암기 위주로, 암기 위주, 그 다음에 이해 위주, 이렇게 이제 강의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사실 우리 그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그 암기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기. 그래서 암기력이 좋으신 분들이 사실 붙는 시험이기도 해요. 이게 많이 외우면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양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게 사실 암기가 잘 안 돼요.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암기 위주로 강의하시는 선생님과 이해 위주로 강의하는 선생님이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저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저는 암기하라고 강연을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막판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막판이라고 하면 이제 내년은 시험이 10월 28일 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0월 한
초쯤? 이때부터는 좀 몇 개, 뭐 한 10개 안쪽? 요 정도는 암기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암기하실 건데 평상시에는 암기해라 이런 말씀 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하되 일단은 암기량을 최소화, 최소 암기 뭐 이런 식으로 그 뭡니까 공부해 주시고 또 저도 강의를 그렇게 할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해가 뭐가 필요해 그냥 드립다 애워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드립다 애울 정도의 양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서가 보통 한 600에서 700페이지 정도 되는 기본서를 6권을 보셔야 되는데 그 6권 중에서 이거 외우고 저거 외우라고 막 계속 과목별 선생님들마다 다들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모아보면요. 우리 한 기본서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을 다 외워야 될걸요. 근데 그거를 무슨 재주로 암기하겠어요. 이거는 도저히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 위주의 어떤 그 공부보다는 저는 요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하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반복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그 암기하지 않을 거고 이해할 거니까 반복을 좀 해야 이게 익숙해 있고 친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었을 때 이거는 좀 눈에 익어. 이게 좀 어디서 본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이제 고득점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입체적으로 공부해라라는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따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이 여타 과목하고 좀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이제 공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잖아요. 6개의 법 이렇게 배우는 것 중에 공법 중에 농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해마다 2개가 나오는 법입니다. 근데 이 농지법이 우리 중개 실무 파트에 가보면 그대로 또 반영이 됩니다. 여기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이렇게. 또는 뭐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도 있는데 민법에서도 상당수의 어떤 내용이 또 중개 실무에 또 반영이 됩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세법 같은 경우도 좀 이해하고 계셔야 우리 중개 실무를 잘 할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공부해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과목을 공부했을 때 시너지 효과 있게 공부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야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서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태에서 공부하시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메가랜드의 정규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개념 이해를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문 과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개념 이해.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정규 이제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제 개념 완성이라고 해가지고 개념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 2월 달에 이제 기본 이론, 그러니까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전부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이론은 이제 요약집이라고 하는 얇은 책이 또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약집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고 기출 문제는 기출 문제집이 있어요. 우리 이제 중개사 시험은 기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은행식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집을 좀 자주 보시는 게 중요하고 여기 이제 문제집, 여기 문제집은 예상 문제집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책들이 쭉 연쇄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 총용일에 이제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과목을 이렇게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는 뭐 이런 형태의 내용이 되고요. 뭐 그리고 이제 파이널 특강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자, 과목 소개, 이제 우리 중개사 과목 소개, 그리고 제 소개도 좀 부연해서 좀 더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체적으로 공부를 해라라는 거하고 좀 일맥 좀 상통하는 부분인데, 우리 중개사법은 여타 과목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민법 잘하시는 분들은 중개사법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법 잘하시는 분들이 중개사법도 잘하게 됩니다. 등기법 잘하는 분들이 중개사법도 잘하게 되고 지적법도 우리 중개사법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뭐 세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과목이 전체적으로 중개 실무를 다루다 보니까 여타 과목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좀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사법은 컨텐츠가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3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5개에서 7개 정도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중개 실무에서는 뭐 3개에서 5개 정도 출제가 되어집니다. 단연 중요한 게 이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오는 30문제를 모두 득점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실제 대부분의 합격생들은 이 공인중개사법 파트에서는 뭐 다 맞추거나 하나 틀리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약간 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뭐 몇 개씩 틀리는 뭐 그런 형태의 과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우리 여기 이제 5과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공시, 세법, 이걸 한 과목으로 치면 전체 5과목이 됩니다. 아까 우리 1차 2과목, 2차 3과목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 5과목이 되고요. 얘를 따로따로 계산하면 6과목이 되기도 하고, 책은 6과목으로 나오고 그래요. 기본서는. 근데 그 5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고득점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고득점은 80점 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점 만점의 시험에서 80점을 맞는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거의 이제 8화를 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 중개사 그 과목에서는 대부분의 합격생들이 80점을 넘깁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유일하게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고, 단편적인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거듭 설명드리지만 암기는 일단 한계가 있다. 그리고 요즘에 문제들 트렌드가, 출제하는 트렌드가 암기에서 맞추는 문제는 3개 이내입니다. 전체 40개의 문제에서 이 암기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3개 이내입니다. 그래서 암기는 지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 암기를 이렇게 하는 뭐 방법 뭐 해가지고 무슨 뭐 그림으로 만들고 노래로 만들고 별의별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 다 쓰잘데기 없고요. 도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나오니까요, 문제가. 그래서 암기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3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물론 저도 전혀 암기를 안 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암기는 한 뭐 3문제 정도 안쪽에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 절대 없다. 뭐든지 암기해서 공부하려면 이게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고 반복하고, 이게 우리 중개사 공부에서 가장 정석이에요. 우리 정석. 그리고 사실 우리 서두에 보여드린 그림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공부를 대충 해서 실무에 나가시면 사고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뒷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공부하셔서 여러분 훌륭한 공인중개사가 되시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객관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 풀이 능력 있잖아요. 이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떤 식으로 길러야 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 이거 이제 5, 6월 달에 이제 풀게 되는데,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을 습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후에 예상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 나가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약간 좀 부연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요거는 이제 그 시험을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1차와 2차 둘 다 합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1차 말고 2차 과목만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공인중개사법이잖아요. 공인중개사법. 여기에서 80점을 지금 맞았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공시에 관한 법령 및 세법. 공시세법인데 57.5점. 57.5점. 60점이 채 안 되죠. 그리고 공법이 있는데 47.5점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했을 때 평균적으로 61.66점으로 합격이 2차에서 최종 합격이 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그림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얘는 정말 운 좋게 기가 막히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붙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안 그렇고요. 대부분의 우리 합격생들이 이렇게 합격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고득점하고 나머지들은 고득점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아까 거는 이제 그 데스크탑
그 컴퓨터로 조회한 거고, 이거는 핸드폰으로 조회를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핸드폰으로 뭘 조회했냐면 맨 첫 과목 여기는 공법이라고 돼 있어. 공법. 그래서 공법 과목이 여기는 공법 얘가 47.5 아까랑 똑같죠? 그리고 공시세법이 45 아까보다 훨씬 덜 맞았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세 번째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인데 87.5점을 맞았단 말이에요. 이 87.5점이면 상당한 고득점인 거죠. 예, 90점 가까이 맞았으니까 총점이 180점이에요. 나누기 3하면 2차는 세 과목이니까 평균 정확하게 60점이 나왔다 이 말이죠. 예, 이분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합격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과목별로 만점이랑 목표 점수 한번 제시해 드릴 건데, 학계로는 100점 만점인데 보통 한 60점, 뭐 70점 요 정도를 우리 목표 점수로 잡으면 되고요. 민법도 60에서 70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가령 학계론에서 60을 맞았다. 예, 그러면 민법에서 70 맞고 이런 식으로, 반대로 여기 학계론에서 70 맞았다. 그럼 민법에서 60 맞고 이런 식으로 해서 크로스를 해서 목표 점수를 잡으면 한 10점 정도의 여유가 있고 실제로 합격하는 점수는 60점대 이렇게 나오는 거죠. 60점 중반 정도. 이 정도로 합격하시는 게 가장 1차는 뭐랄까요, 좀 전략적인 이런 공부 방법이고, 중개사법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80점 넘기셔야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그리고 요 공시세법은 합쳐서 100점이에요. 이거 합쳐가지고 100점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공시법이 24문제가 나옵니다. 다 맞으면 60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6문제가 나와서 다 맞으면 40점입니다. 합쳐가지고 100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60점 만점에 30점. 여기는 세법은 40점 만점에 30점. 예, 이러면 합쳐서 60점 정도를 목표 점수로 해서 공부하시면 여기도 무난하게 합격하실 거고요. 공법은 100점 만점인데 절반만 득점하는 걸로 목표 점수를 잡아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여기서 이제 커버를 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 그래서 전략적으로 합격하는 것을 아주 모델로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합격 모델로. 자, 우리 중개사법은 법조문, 판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법조문이 절대적으로 좀 중요하고 판례도 한 10문제 정도가 나와서 뭐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자주 읽어 주셔야 돼. 뭐를 법조문 그리고 이제 판례 지문들. 그리고 빈출되는 것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몇 개만 일단 암기할 겁니다. 10개 안쪽으로요. 이렇게 하시면 고득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강의 스타일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강의 22년 차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해 위주로 강의할 거고요. 네,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강의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강의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 좀 어려워하시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프린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약 프린트, 어떤 한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공을 좀 해드릴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우리 여기 암기사항이라고 해가지고 15개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거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우리 한 몇 개만 암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암기를 다 하라고 또 이렇게 막 요구하는 선생님들은 이런 거를 이런 정도 한 2바닥 정도 되는데 이런 거 다 외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몇 개만 암기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런 거를 이제 강의가 딱 되면 우리 실강생들한테는 프린트를 해서 우리 이제 배포가 될 거고 인강생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럼 집에서 뽑으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이제 가급적이면 큰 종이로 좀 뽑으면 좋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출력하는 데가 좀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뭐 A3 사이즈라든가 뭐 B4 사이즈 이런 걸로 좀 출력하면 보기도 좋고 뭐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건 이제 3월달, 4월달 동안에 3, 4월달 동안에 매주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일일 핵심이라고 해서 강의 있는 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서가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거를 다 보시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요약 프린트가 제공이 될 겁니다. 이건 3, 4월 달에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가장 우리 과목에서는 좀 어려운 파트예요. 여기가. 왜냐하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
관련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표로 한 장짜리 표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배포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중개 실무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 비교표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 그 3, 4월 달에 강의 나갈 때 배포해 드릴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일목요연하게 딱 이거는 뭐였구나 이렇게 찾아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역시 프린트로 배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리엔테이션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학습 상담 같은 거 이렇게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수강생들은 직접 저한테 오시면 되고 제가 이제 수업이 있는 날 직접 오시면 되겠고요. 뭐 인강생들 중에서도 좀 뭐 저를 직접 보고 상담하고 싶다 그러면 미리 학원에 연락하셔서 말하자면 제 출강 학원에 오셔도 뭐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홈페이지에도 우리 1대1 질의응답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글을 남기시면 답변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그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그 활용해서 이제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이론 처음 단계로 우리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